네, 카카오 카풀 정식 서비스가 택시업계 반발로 결국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해법 마련은 여전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취임 후 첫 행보로 기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연내에 마무리 짓지 못한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에 대해선 조만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백성역 온수관 파열 사고 이후 목동과 안산까지 관련 사고가 연이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백성역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발밑은 과연 안전한지 따져봅니다. 네, 일자리 문제, 표면적인 숫자로만 보면 나아진 측면이 있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여전히 근본적인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의식해서인지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관련 정책에 대한 미세 조정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잠시 후 집중 분석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택시업계 강한 반발에 부딪힌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 출범을 결국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정식 출범을 나흘 앞두고 내린 결정인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윤선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결국 미루기로 결정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 출시를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는 지난 7일부터 일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시험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오는 17일에는 모든 사용자가 쓸 수 있는 정식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었습니다. 정식 서비스는 일단 내년으로 미뤘지만 시험 서비스는 이용자를 늘려가면서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카카오는 결정이 되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 논란이 가열되는 상황이라 사실상 무기한 연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서비스가 연기된 건 최근 택시업계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택시업계는 현재 국회 앞에서 무기한 항의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사흘 전에는 한 택시기사가 분신하면서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죠. 또 택시업계와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여당 TF가 출시를 만류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이유로 카카오가 출시를 일단 연기하고 택시업계와 대화를 통해 타협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카카오는 택시기사님들은 물론 이용자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반영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카카오의 서비스 연기 결정에도 택시업계는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택시운송연합회 측은 카카오가 언제든 다시 카풀을 출시할 수 있는 만큼 출시 철회가 아닌 연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취임 이후 첫 현장 행보로 자동차 부품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 발언을 내놓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홍 부총리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충남 아산시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를 방문해 현재 최장 3개월로 돼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머지않아 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정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며 조만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홍 부총리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변경 논의가 내년 2월 정도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전망을 밝히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는데요. 이어 홍 부총리는 정부가 주력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자동차 부품 산업 활력 대책을 내놓겠다고도 언급했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홍 부총리는 다음 주에 자동차 부품 산업 활력 대책을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그러면서 차 부품 산업이 고용 창출력이 높다고 강조하며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이 겪는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제조업 분야 활력을 찾는 것이 시급한데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분야가 우선순위에 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는데요. 이어 내년에는 자동차와 선박, 석유화학, 디스플레이만큼은 가시적으로 활력을 되찾는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홍 부총리는 KTX 탈선 사고와 관련해선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사고들이 공공기관 관리 측면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연관성을 짚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현입니다. 네, 지난주 경기도 일산 백성역에서 열수송관이 파열돼서 사망자가 발생했죠. 그 이후 서울 목동과 경기도 안산에서도 열수송관이 잇따라 파열됐습니다.
지역 난방공사는 오늘 긴급 진단 결과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인영 기자. 네, 정인영입니다. 백선역 사고 이후에도 이 관련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어제 저녁 8시 30분쯤 경기도 안산시의 한 아파트 단지 부근에서 열수송관이 파열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변 아파트 1,100세대의 온수와 난방 공급이 끊겼습니다. 같은 날 서울 목동에서도 매설된 열수송관이 파열돼 17시간 동안 1,800여 세대의 온수와 난방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네, 지역 난방공사가 백성역 사고 이후에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얘기도 했고요. 오늘 내놓은 긴급점검 결과 발표 내용은 뭔가요? 네,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20년 이상 된 열수송관이 서울과 부산 사이보다 더 긴 686km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203곳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됐습니다. 특히 인근 지역과 지열차가 10도 이상 나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점이 16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난방공사는 16곳 중 5곳을 굴착했는데요. 미세 누수가 있는 곳 한 곳은 수리하고 나머지 4곳은 이상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11곳도 굴착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재발 방지 대책이 무엇이냐일 텐데 현재 나온 대책이 좀 있습니까? 네, 우선 사고가 난 백성역 열수송관과 같은 연결 구간 용접부 443곳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1월 12일까지 정밀 진단을 마치고 1월 말까지 종합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사고와 관련 공공기관 관리 측면에서 잘못된 것이 있는지 일련의 사고와 연관성을 짚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인영입니다. 네, 전국의 집값 격차가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많이 벌어졌습니다. 가격 기준으로 보면 상위 20% 아파트 값이 하위 20%의 6배를 넘어섰는데요. 올해 서울 인기 지역의 비싼 아파트가 가격 상승폭이 더 컸던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강산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1년 사이 수억 원 넘게 가격이 오른 곳입니다. 84제곱미터 평형대를 말씀을 드리면 작년 기준에서는 12억 5천 정도 실거래가가 나왔다가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18억 9천까지. 지난해 9월 5억 5천만 원이던 아파트 값이 1년 새 10억 원 가까이 2배 오른 곳도 있습니다. 지방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난 2016년 초부터 하락세로 돌아선 후 지금까지 계속 떨어져 3년 전에 비해 3.3%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전국 상위 20% 평균 아파트 값을 하위 20%로 나눈 5분위 배율은 6.1을 기록했습니다. 배율이 높을수록 가격 격차가 심하다는 건데 6을 넘은 건 7년 만입니다. 특히 비싼 아파트일수록 가격 상승폭 역시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서울의 상위 20% 아파트 값은 지난 1년간 26.5%나 올라 하위 20%의 상승률에 비해 10%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서울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나 과세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서울 지역에 몰리면서 시장의 양극화가 더 커지는 현상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한 상황이지만 지방 아파트값이 워낙 많이 떨어져 이 같은 양극화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네,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오늘 오후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의 회계부서와 관련 회계법인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관련 장부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규모가 약 4조 5천억 원에 달한다는 판단을 내려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네, 지난달 우리나라 자동차의 내수 판매는 출고 수출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자동차 내수 판매 수는 16만 2,700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 감소했고 수출은 23만 8,300여 대로 1.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차 내수는 수소차,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모두 증가해 35% 늘어난 15,700여 대로 집계됐습니다.
은퇴 가구의 한 달 평균 소득은 152만 원으로 경제활동 가구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활동 가구의 총소득은 4,995만 원으로 은퇴 가구는 이에 37% 수준입니다. 은퇴 가구의 총소득 중 64%는 이전 소득이며 월 평균 생활비는 103만 원 중 절반이 식비와 주거비, 의료비에 쓰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노동자가 업무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가 5개 석탄 발전사의 발전소에 대해 긴급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한국서부발전 소속 태안발전소에 대해 특별 감독에 착수하고 유사 업종인 석탄 발전 5개사의 12개 발전소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 보건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한금융지주가 자회사 임원에 대한 인사권 일부를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신한지주는 그룹 자회사 경영관리위원회가 부사장과 부행장 후보만을 인선하도록 한다는 내규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지주 자경위는 일부를 제외하고 자회사 전 경영진에 대한 선임을 담당했는데 앞으로는 상무급 임원 인사는 자회사 스스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은행이 혁신성장 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성장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은 내년부터 3년간 총 3천억 원의 펀드를 직접 조성하고 하이펀드 선정과 모집을 통해 매년 1조 원씩 총 3조 원 규모의 펀드로 확대합니다. 네, 요즘 가볍게 밥 한 끼 사 먹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햄버거, 치킨, 서민들이 즐겨 먹는 외식 물가가 줄줄이 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소비 심리 위축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연결해서 관련 내용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새 외식 물가 상승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뭐 직접적인 실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이게 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지고요. 지난 10년 동안 대비해서 최근에 이제 그래 누적된 게 있어서 이 누적된 그런 요인들이 뭐 폭발을 했는지 최근에 많이 오르네요. 그래서 뭐 특히 과자, 치킨, 커피 이런 어떤 일상 식료품비의 지출이 많이 늘어나서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최근에 특히 유독 눈에 띄게 많이 오른 품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아무래도 외식비가 많이 올랐네요. 뭐 네. 교통, 의류, 뭐 전월 대비 11월에 소비자 물가, 12월에 최근에 이제 연속해서 2개월간 상승이 돼서요. 사실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게 모든 상품의 가격을 조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지하철 요금 인상 뭐 이런 거는 굉장히 피부로 많이 와닿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외식비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유업계가 최근에 이제 우유 제품을 4.5% 인상하면서 12월에 이번 들어와서요. 2013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가격 상승을 보여서 우유값이란 우유를 주요 원료로 하는 이제 커피 전문점이라든지 제빵 업계가 따라서 이제 가격 압박을 받게 돼서 최근에 이제 많이 10% 정도씩 다 올리면서 일반 소비자들 특히 이제 뭐 과자, 치킨, 커피 이런 거는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접하는 품목이다 보니까 어떤 체감은 상당히 그보다 10% 이상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이런 물가 이슈들은 계절적으로 뭐 반복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게 더 체감이 큰 게 이 계절적 요인보다 1년 내내 지속적으로 뭐 수시로 오른다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아무래도 이게
오랫동안 이제 10년 동안 사실은 이제 그 유통 혁신이 일어나면서 소비자 물가는 우리 다이소 같은 그런 저가형 매장이 성장하면서 이 가처분 소득에는 영향을 오히려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쪽으로 그 구조적으로는 사실은 저가 매장들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처분 소득이 좀 늘어나는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외식이라든지 이런 가공식품 뭐 이런 쪽에 이제 식료품 쪽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가처분 소득이 영향을 받는 수준에 약간 우려할 수준에 그러니까 이제 소득 마이너스의 식료품이라든지 꼭 써야 될 그 공공교통 같은 금액을 뺀 것이 이제 가처분 소득이거든요. 네. 사실은 소비자들은 가처분 소득이 중요하지 절대 소득보다는 절대 소득도 중요하지만 절대 소득에서 필요 생활용품 비랑이든지 뭐 교통비를 빼야 되는데 그 가처분 소득의 영향을 좀 마이너스로 미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런데 올리는 입장에서는 뭐 매번 같은 이유를 댑니다.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 또 최저임금이 부담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일측면 또 타당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아무래도 생산자 물가가 있고 소비자 물가가 있는데요. 소비자 물가로 생산자 물가가 이제 소비자 물가로 이제 이동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최근에는 이제 최저임금 상승이라는 게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그동안에 억눌렸던 물가 상승 요인이 폭발적으로 지금 이제 반영되는 것도 있고요. 뭐 이게 사실은 물가가 이제 올리고 싶다고 올릴 수 있는 건 아닌데 네. 그 오랜 기간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누적돼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그 소비자 물가가 피부로 확실히 올라간 거는 이달 들어서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최저임금과 관련된 사안으로 보이는데 저도 며칠 전에 이 피자를 집 앞에 있는 피자를 바로 시켜 먹었는데 직접 가서 사는 것보다 배달료 포함되니까 3,000원 이상이 비싸더라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제 부담이 더 커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결국은 뭐 어떤 서비스를 받는데 발생하는 비용은 뭐 피할 수 없는데요. 그 네. 비용을 지금까지 배달료를 이제 생산자 또는 뭐 유통업체가 부담하다가 이제 그게 소비자로 전가된 건데요. 오랜간 그거를 누가 부담해내자를 가지고 뭐 왈가불가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도저히 유통이라든지 생산업체가 그 외식업체가 한마디로 그 배달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수준이 안 되거든요. 요새 뭐 프랜차이즈 업계도 도미노로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어떤 한계를 넘어섰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한테 부담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이제 물가가 1년 내내 지속적으로 오른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는데 중요한 건 내년도에도 이 같은 물가 상승 움직임이 이어질 것이냐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불경기가 지속되고 있고요. 가격을 뭐 올릴 수는 지속적으로 올리기는 좀 뭐 내년 경기 전망처럼 어려운 말인데요. 일단은 올해 좀 반영이 됐으니까 올 겨울에 그 외식이라든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뭐 과자 이게 일단은 간만에 올랐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좀 오르기 힘들지 않나 이런 낙관적인 전망을 해봅니다. 네. 뭐 교수님이 전망대로 내년 상반기에는 당분간 이런 물가 상승 움직임이 주춤한다면 다행인데 어쨌든 주춤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위축된 소비 심리가 당분간 살아나긴 좀 쉬워 보이지 않거든요. 이 소비 심리가 맞습니다. 좀 살아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뭐 경제는 심리고요. 그 최근에 이제 내년에 대한 경기 전망이 전부 다 뭐 80~90%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올해보다 그 가처분 소득이 중요한데 가처분 소득이 늘지 않고 있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요새 뭐 보너스도 받고 연말에 뭐 임금이 인상되는 업체도 몇 군데 있겠지만 내년에 가처분 소득이 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소비자 심리는 내년에도 뭐 올해 수준이거나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물건을 사는 입장이나 또 물건을 파는 입장이다. 각각 제각각 입장에서는 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제 이런 외식 물가 인상이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에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 정부가 가격 인상 부분에 좀 개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정부의 개입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고 또 오랫동안 못 올리다가 최근에 이제 그 임금 인상이라든지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우리나라 이제 사실은 GDP가 더 높은 일본보다 물가가 더 비싼 게 현실이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오사카를 갔다 왔는데 오사카보다는 확실히 외식이라든지 그 일반 그 피부로 느끼는 생활용품 값은 훨씬 이제 서울하고 비교해보면 서울이 훨씬 비싸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 외국 사람들이 또 이제 자기 나라보다 GDP가 비싼 나라에 골프 치고서 싸다는 나라가 전 세계에 이제 뭐 스페인하고 일본밖에 없대는데 스페인이나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와서요. 그 일본 물가가 너무 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우리나라 뭐 경제 수준에 비해서 최근에 이제 소비자가 느끼는 소비자 물가 수준은 너무 지나치게 높아진 감이 없잖아 있거든요. 생산성을 높여서 물가를 좀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생산성이 항상 없는 뭐 임금 여러 가지 그런 구조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이제 한국의 물가가 체감적으로 너무 비싼 수준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기까지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말씀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국민들 발밑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경기도 안산에서 땅속 온수관이 파열된 사고가 또 발생했는데요. 이 온수관 사고 불과 지난 일주일 동안 벌써 3번째입니다. 이번에도 낡은 배관이 파열 원인으로 의심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내용 전한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안산 사고 경위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관이 새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난번에 그 백석역하고 그다음에 그 목동역하고 사고 원인은 좀 다릅니다. 사고 부위가 좀 다릅니다. 네, 어떻게 다르죠? 그래서 이게 원래 온수관의 구조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온수관의 구조적 특성은 안쪽에 이제 강관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네. 이제 온수가 흐르고요. 그 강관을 감싸는 보온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보온재 겉을 감싸는 이제 폴리에틸렌관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는 그 어떤 이유로 해서 폴리에틸렌관 맨 바깥쪽에 있는 관이 깨졌고 그게 깨짐으로 인해서 이제 빗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며들어가지고 관 내부가 이제 부식이 된 겁니다. 그런데 부식이 되다 보니까 이제 부식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번 그 안산 경우에는 네. 피팅 크로전이라고 그래갖고 구멍이 빵 뚫린 겁니다. 2cm짜리 구멍이. 네. 예, 그게 이제 현재. 그래서 그 구멍을 통해서 이제 온수가 그 뜨거운 물이 이제 밖으로 새어나온 겁니다. 네. 이번 안산 같은 경우는 임시 복구이긴 하지만 다행히 좀 빠르게 복구가 좀 되는 모양새인데요. 그 가장 이제 국민들이 이제 우려하는 것은 단기간 내에 이렇게 잇따라서 비슷한 사고가 터지다 보니까 뭐 이번 사고로 끝나는 거가 아닐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감 때문인데요. 어떻게 이 낡은 배관 문제라면 다시 또 다른 곳에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가능성이 있죠. 전체적으로 지금 그 온수배관 전체가 1985년부터 이제 목동부터 시작해서 매설이 돼가지고요. 벌써 네. 한 목동 같은 경우에 한 33년 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아마 노후화가 진행된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다른 지역이나 다른 부분에서도 분명히 이제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전반적인 어떤 점검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각 뭐 배관 지역별로 이 노후 정도도 좀 다를 텐데 우선적으로 노후 정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는 필요도 좀 있어 보이네요. 그거는 이미 있습니다. 아, 우선순위는 이미 정해졌고요. 지역난방공사나 네. 숫자공사 같이 그러니까 상수관이나 온수관이 관리하는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정부 기관이나 공사들은 네. 그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모든 관에 대한 노후도 평가 모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관의 상태를 계속 점검하고 있고요.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어떤 그런 교체 주기라든지 교체 시기 이런 것도 결정합니다. 네. 그 지역 난방공사에서는 주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있었을 텐데 유독 최근에 이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별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사실은 이제 그 전에도 이런 사고는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란 표현은 좀 이상한데 없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백석역 사고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왜냐면은 보통 이제 사고가 주로 나는 관들은 온수관 중에서 관경이 작은 거 200mm 정도 이런 관들이 이제 주로 사고가 많이 났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관들은 사고가 나도 그냥 이번처럼 그 일부 가구 한 1000가구 아니면 몇백 가구 정도의 그 불편함 정도, 그러니까 난방이 안 되는 네. 이 정도의 피해였고 금방 복구가 됐었는데 백석역 사고는 그 850mm 대구경관이 터지고 문제는 그 터진 그 물이 지상으로 누출이 되면서 이제 인명 피해가 발생해서 네. 이제 좀 굉장히 드문 사고가 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민감해진 상황에서 이제 이런
그 원래 있던 그 자금관의 사고들이 이제 굉장히 크게 언론에 부각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네. 일주일에 3번은 조금 좀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네. 앞으로 날씨가 더 추워질 텐데 날씨가 더 추워지면 관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약간은 커질 겁니다. 이게 이제 전에 조사된 논문을 보니까 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확률이 1이다 그러면 겨울철에는 1.4 정도, 한 40% 정도 증가되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된 그 어떤 연구 논문도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네. 자, 일각에서는 이제 문제가 계속 불거지니까 이 온수관의 위치나 이 기본적인 상황을 이 관련 공기업에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게 맞냐, 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이제 사실 온수관 같은 게 85년 이후고요. 제가 지난번에 분당의 사고 지점을 갔었고 거기에 이제 지역난방공사에서 같이 그 열배관들을 갖다가 평상시에 유지보수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대충 어느 정도 위치를 다 알고 계십니다. 네. 왜냐하면 그래서 생각보다 그 파악한다는 표현이 아주 오래된 상수관이나 작은 간격인 경우에는 좀 위치가 애매할지 모르지만은 온수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위치 파악을 제가 알기로는 나름 굉장히 정확한 정밀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KTX나 이 온수관 사고 등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전반적으로 이 공기업, 공공기관의 어떤 관리 부실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다라는 발언까지 나왔는데요. 자, 이 온수관 사고 근본적으로 이 시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 이참에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본다면 주로 어떤 점에 좀 집중해서 대책 마련을 해야 될지 한번 의견을 좀 주십시오. 그 일각에서 제시되는 것처럼 전체를 교체한다고 하는 것은 가능은 한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이번에 오늘 아침에 이제 지역난방공사에서 사장님께서 이제 발표하신 거 보니까는 지난 일주일 사이에 이제 노후관으로 파악되는 680kg 정도를 갖다가 지상 검사긴 하지만 한번 검토를 다 했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내년 3월까지 이번 같은 똑같은 상황에 있던 어떤 그런 백석역 사고죠. 접합부 위주로 해서 이제 점검하고 교체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사실은 점검하고 교체의 핵심은 이제 제일 좋긴 하지만 오래 걸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교체하려고 그러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공사도 비용도 많이 들고요. 네. 그래서 교체하고 그러니까 진단하고 점검하고 교체를 병행하면서 평상시에 이제 원래 관리되고 있던 누수 감지 시스템이나 이런 24시간 감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시스템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서 어떤 관의 즉각적인 어떤 변동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한돈 서울과기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제 발표된 11월 고용 동향을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자, 1년 전과 비교해서 이렇게 취업자 수가 16만 5천 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그간 고용 참사다, 고용 쇼크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걸 감안하면 꽤 나아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연 좋은 일자리, 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냐라는 의문에는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자, 임시직이나 일용직 등 단기 일자리가 이러한 숫자상 좋아진 부분을 견인했고요. 또 우리 경제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에서는 이 9만 개의 일자리가 오히려 사라졌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
그 중심에는 일자리가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속도 조절 필요성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제 집요하게 고집해왔던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한 발짝 물러서는 모양새도 나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했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에 보완하겠다며 말을 맞추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두 정책에 대해서 수정이 예고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이슈로 전문가분들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이동해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 그리고 김상국 경희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두 분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먼저 총론부터 좀 얘기를 좀 해주실 텐데요. 지난달 고용지표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 지금 실업률이 3.2가 나왔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전보다도 사실 실업률은 좀 더 늘어났고요. 취업자는 16만 5천 명이 조금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업자도 늘어나고 있고 실업률도 같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동안에 일자리를 포기했다가 일자리를 찾겠다는 사람들이 막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 이미 지금 생활이 아주 절박한 상황들이 너무 많다는 네. 얘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일자리를 찾아볼까 해서 16만 5천 명이 늘어났는데 고용자 수는 늘어났습니다만은 그 고용의 질은 여전히 지금 나쁜 상황이고요. 또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좀 개선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지난 1월보다도 약간 16만 5천 명 정도가 취업자 수가 늘어났다. 네. 이거 만약 박수만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절대로 아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네. 그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던데 그 실업률이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실업률도 올라갔는데 고용률은 내려갔다. 이거 두 개가 좀 어떻게 무슨 뜻인지 헷갈려하시는 분들 좀 많으신 것 헷갈려하죠. 같은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뭐 간단한 겁니다. 네. 원래 우리가 이제 숫자로 실업률 이런 걸 나눌 때 네. 항상 그것을 그 계절 수치로 전환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절 변화 요인을 할 때는 이제 그게 좀 오르락내리락거리는 수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약간의 이런 혼돈이 있는 것 같은데 항상 11월 달은 전통적으로 왜 12월 또 1월 성수기를 대비하기 때문에 고용지표가 조금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계절적 지수를 조절을 하면은 조금 낮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지금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조금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고 싶은데 지금 이제 16만 5천 명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이제 아까 하신 대로 임시, 일용, 공공적 쪽이 조금 많이 늘어나서 네. 이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좋은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 그 제조업은 8개월 정도가 계속 감소 추세입니다. 한 9.1만 명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 이런 면에서는 조금 우려할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뭐 19개월 계속 최고다 그러는데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청년 실업률이 11월 달에 7.9%입니다. 높죠. 우리 생각해 보면. 네. 그러나 다른 나라에 보면은 영국이나 불란서나 이태리 보면은요 15%에서 한 28%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청년 실업률은 우리나라가 낮은 편이고요. 전체 실업률도 2018년 2월 달에 4.6%였습니다. 11월 달에 이제 3.2%였거든요. 그러니까 11월 말 비교하면은 옛날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나 금년 들어서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올바른 관점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할 대목은요. 네. 우리가 이제 실업률, 청년 실업률을 얘기할 때 이제 유럽의 OECD 국가하고 비교 많이 할 때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 상태 속에서 취업을 포기한 사람들은 실업률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왜? 오랫동안에 장기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도 청년수당을 통해 가지고 생활이 가능합니다. 기본소득이. 우리는 네. 바로 청년 빈곤자가 돼버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수치만 놓고 우리의 청년 실업률이 좀 낮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하는 건 완전 오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지금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실업의 고통을 이 지표만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각보다도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진국가의 단순 비교는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제가 좀 이 말씀에 네. 다른 대답을 좀 해도 좋을까요? 네네, 말씀하십시오. 네, 짧게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네.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보면은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 실업률 합니다만은 현재 직장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고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이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근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청년 실업률이 그렇게 계산을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 7.9%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편입니다. 즉 25와 7.9를 단순 비교는 저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청년의 실업률이라고 하면서도 상당히 많은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기업 수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등등을 고려할 때 보면은 네. 그 실업률은 좀 다른 각도에서 언제 집중적인 얘기가 좀 네. 필요하지 않을까. 또 다음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네. 요거 하나만 좀 두 분께 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뭐 강론 부분에 있어서는 두 분 다 뭐 약간의 의견차가 있으신 것 같은데 어제 이제 발표된 11월 고용지표 숫자는 낮았지만 전반적으로 아직도 불안 요소가 많다라는 이 대전제에는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네네. 숫자도 별로 낮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숫자도 낮아지지 않았죠. 수직이 알겠습니다. 뿐이지 낮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상황 얘기를 좀 해보죠. 오늘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제조업 그 살리기에 나서는 첫 번째 행보로 이제 기업 방문을 했단 말이죠. 또 대통령도 또 제조업에 대해서 일정 부분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제조업을 살려야지 일단 일자리 문제가 풀릴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어떤 오늘 행보였던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저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4분의 3 정도 차지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입니다. 네. 일자리도 거기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요즘에 4차 산업혁명을 많이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에 기반을 두지 않고서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4차 산업혁명에 구호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이른바 제조업 산업단지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2022년까지 3만 개 단지 스마트 팩토리를 10여 단지로 또 10만의 전문 인력을 양성했다고 얘기했던 것은 우리가 좀 늦긴 했습니다만 네. 제일 잘할 수 있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총화인 제조업 팩토리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겠다. 네.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 동력을 여기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거는 중소 제조뿐만 아니라 이 효과는 중견기업이라든지 대기업으로 전환될 것이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겁니다. 어떻게 딱 독일이 지금 이 모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우리 정부가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만시지탄이라는 생각입니다. 네. 근데 통상 이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면 그 사람이 많이 쓰이지 않는 공장으로 이제 일반인들이 인식하는데 이 스마트 팩토리를 이렇게 많이 늘리겠다라고 하는 게 일자리 확충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요. 스마트 팩토리라는 개념 안에는 네. 일자리와 자동 제어가 같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를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그만큼 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제조업하면은 단지가 좀 흐름하지 않습니까? 공장도 문을 닫고 네. 지붕도 주저앉고 이런 팩토리가 앞으로는 스마트 ICT를 융합을 한 공장으로 바꾸어지면서 그게 맞는 새로운 인재들, 새로운 전문 인력이 같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가는 개념이다. 개념 자체가. 네. 물론 그 과정 속에서는 인력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건 네. 아직 우리가 실험을 안 해본 것이고 기본 개념은 일자리와 같이 간다는 개념으로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정부의 최근 이제 스탠스를 보면 네. 이제 일자리 문제가 좀처럼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일단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다른 관련 정책들, 예를 들면 최저임금이나 네. 또 52시간 같은 부분은 약간 궤도 수정을 하는 것 같거든요. 오늘 이제 홍 부총리가 또 이 탄력 근로제 올해는 해결 못했지만 내년 뭐 조만간 좀 변화시키겠다. 2020년부터. 네. 네. 그거 어떻게 좀 읽으셨어요? 제가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도 말씀드릴까요? 네.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청년 일자리 또는 일반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을 보다는 이제 3차 산업 서비스업으로 나가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건 정말로 위험한 주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3차 산업, 은행, 보험, 운수, 창고 이것은 2차 제조업이 없으면은 그것은 생존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단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땅에 비해서 인구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구 밀도로 따지면은 우리나라가 뭐 싱가포르나 홍콩과 같은 도시형 국가를 제외해 놓으면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높은 나라는 서비스업 3차 산업을 가지고는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나라의 실업 문제와 경제 성장률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조업에 대한 배려는 앞으로도 영원히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동의를 하면서 네. 굉장히 이번에 공장의 방문 등은 좋은 조치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최저임금과 그 52시간 문제는 잠깐 말씀드리죠. 저는 그 최저임금은 조금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상당히 좀 놀라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7,530원이 물론 부담이 됩니다. 또 그것이 올라가면 다른 임금도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오는 충격보다는 더 본질적인 충격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이유입니다. 지금 일본의 실업률이 2.4%라고 합니다. 그건 3% 정도면 완전 고용인데 완전 고용을 넘어간다는 뜻이 되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은 일본의 경쟁력이 그렇게 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간의 경쟁력을 확충하는 것에는 게을리한 면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어려운데 거기에 시간을 맞춰서 최저임금까지 올리니까 네. 우리가 더 힘들어지는 꼴이죠. 기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것보다는 더욱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경쟁력이 부족한 데서 오는 그 원인이 훨씬 더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52시간 문제는 네. 네. 아니 이 최저임금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뭐 최저임금 속도 조절하겠다는 얘기는 사실 오래전에 이미 기정사실화한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종지부를 찍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들어가서 이 최저임금 위원회 어떤 구성 요소를 좀 바꾸겠다. 그렇게 해서 속도 조절의 실무적인 방법을 택하겠다 이렇게 읽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거고 그 효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선 최저임금을 책정하는 그 위원회 인적 혁신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그분들의 개인적인 뭐 감정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정책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인상폭의 문제보다는 최저임금을 올림으로써 나타나고 있는 우리 사회 저변의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히 부담이 많은데 이 부담을 정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돼버린 겁니다. 네. 또 거기에 비해서 다른 대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효과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전체 최저임금위원회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구성 자체가 실패했다고 얘기하면은 거기서부터 문제를 재구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재구성해서 정부 정책 이번에 홍남기 경제 원팀이라고 그랬습니다. 원팀의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오늘도 홍남기 부총리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이것이 당초 정부의 의지만큼 올려도 되는 것인지 한번 자기도 알고 싶다 그랬어요. 네. 저도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해요. 이거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저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역별로 또는 산업별로 그래서 좀 단계적으로 그동안의 정부 정책에 대해서만큼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앞서 말씀하신 것은 뭐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부적으로 아마 그 종지부를 찍은 것 같고요. 앞으로 좀 더 유연하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라고는 취지로 저도 이해하고 있고 또 네. 저는 잘한 판단이다. 아마 이것이 이번에 경제팀을 바꾼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같은 선상에서 이제 근로시간 52시간 부분도 계도 기간을 당초 이제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도 일정 부분 또 연장할 부분을 좀 시사하기도 했는데 전반적으로 우선순위를 일자리에 맨 위에 놓고 나머지 부분은 좀 양보를 하거나 아니면 기업 측의 목소리를 좀 어느 정도 좀 들어준다. 뭐 이런 분위기로 읽어도 될까요? 네,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그 노사정에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노사정위원회가 노사정의
9명이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 소상공인과 비정규직도 넣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물가와 ILO 기준과는 좀 다르게 예. 물가라든가 그다음에 최저임금 상승 폭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제시해주고 전문가들이 제시해주고 네. 그 안에서는 노와 사가 이게 자율적으로 협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52시간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은 일이 무조건 52시간이잖아요. 네. 근데 3개월 이내에 바쁠 때는 좀 더 일을 하고 안 바쁠 때는 좀 일을 덜 하자. 네. 그래서 그 3개월으로 6개월로 좀 연장을 하자라는 것이 정부 아니고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 측에서는 그걸 1년으로 연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얘기인데 이제 우리 이제 노동자 측에서는 무슨 문제냐면 그렇게 되면은 근무 외 수당 이 초과 수당이 줄어들게 된다. 네. 그래서 상당히 격렬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2020년 5월 달부터 이제 적용이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원칙은 성립이 됐지만 네. 합의를 이루는 단계는 그렇게 좀 쉽지는 않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최근에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정책의 어떤 우선 순위와 또 그에 따른 미세 조정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엔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계의 반대 반발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정책들이 현실에 반영되기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두 분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아침부터 강하게 내리던 눈은 대부분 그쳤지만 점차 찬 공기가 입대겠습니다. 때문에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7도로 오늘과 비교해 4도가량 낮겠고요. 한낮엔 3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나서실 때 옷차림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한편 국내외에서 대기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오후부터 서쪽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한때 나쁨 단계로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충청과 전북 북부, 경북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약하게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남동 진해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 울릉도와 독도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중부지방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아침에는 기온이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서울 영하 7도에서 한낮엔 3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은 건조특보가 발효된 곳이 있어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울릉도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 맑은 가운데 상대적으로 기온은 높지만 평년 수준을 밑돌면서 춥겠습니다. 낮 동안 광주 5도, 부산 7도가 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눈 온 뒤 퇴근길이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운전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